안녕하세요. 자유유튜버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주식은 매우 위험하다. 생존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위험 자산을 이야기할 때 주식이 빼놓지 않고 등장하죠. 자, 그렇다면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글로벌 자본시장에는 수많은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거나 리츠 상품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채권도 있고 상품, 원자재, 그리고 주식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하고 부동산, 자, 일반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식의 특징 바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죠. 주식이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 시대에는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위험 자산으로 강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위험 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주식을 왜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걸까? 부동산도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얼마나 위험하길래 흔히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걸까? 최악의 경우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위험한 자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움직임. 자, 주가지수 또는 개별 종목의 가격 움직임과 최대 손실률 MDD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리스크, 얼마나 큰 손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네이버의 최대 손실률을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의 최대 손실률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06년 1월 1일부터 2021년 현재까지 주가지수 흐름하고 최대 손실률을 나타낸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에는 주가지수 반토막 났습니다. 자, 반토막 나고 나서 다시 회복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회복을 한 뒤에 또 하락을 해서 20% 이상 하락한 구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상승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또 하락을 해서 자, 작년에 자, 거의 40%에 육박하는 지수 하락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다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고점 대비 살짝 빠진 모습인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해도 반토막 난 적도 있고 작년에도 40% 가까이 손실이 났었고 자, 20%에 근접한 손실은 많이 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자, 코스닥 지수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60% 이상 났습니다. 손실이. 자,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난 거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40% 이상 손실 난 채로 계속해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 마음고생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손실이 회복되는 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복되기 직전에 회복되기도 전에 또 작년에 50% 반토막 한번 또 났었고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금 다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옛날에 2007년도에 투자했던 사람들 존버했다면은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라고 다를까?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민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데 자, 삼성전자 보면은 2008년도에 자, 마이너스 45%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손실을 났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반등을 했는데 보면은 등락폭이 상당히 심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해서 평균적으로 10% 이상씩 빠지는 구간 상당히 많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30% 이상 손실 났습니다. 자, 또 2014년도에도 거의 30% 가까이 손실 난 때가 많았고요. 자, 그리고 2018년도에도 30% 이상 손실 났고 작년에는 25% 정도 손실 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자, 그 이후로 지금 주가 지지부진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10%가량 손실 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손실률 차트에서 눈여겨볼 점은 변동폭이 이렇게 상당히 크다는 거죠. 뾰족뾰족 튀어나온 고드름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다는 거, 변동폭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심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80%까지 손실을 하고 회복을 하기도 전에 또다시 50% 반토막 나고, 또 회복을 했다가 또다시 50% 반토막 나고, 또 회복을 했다가 또다시 30% 반토막 나고, 회복을 했다가 또 30% 가까이 손실 나고, 자, 변동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했지만 또다시 빠질 때는 또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올해 초 대비해서 약 15% 가까이 손실 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손실이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차 어떨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 60% 가까이 손실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빠르게 주가 회복하면서 손실률 거의 없는 구간 맞이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손실률 엄청나게 커졌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손실률 40% 구간이 계속 전개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도에도 한 차례 거의 60% 이상 손실을 났었고,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해서 손실률 70%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론 70%까지 기록을 한 뒤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하면서 올해 초에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또 조정기를 맞으면서 지금 약 10% 정도 손실 구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빠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2010년대 중반에는 상당히 힘든 구간에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에 현대차 주식을 샀던 사람들 10년째 본전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도 보면은 2000년대 중반에 등락이 심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때 약 50% 가까이 손실 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차화정 장세 때 다 회복을 했지만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이 넓다는 것은 하락폭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그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심하면서도 40% 손실 구간, 그리고 50%, 60%, 최대 70%까지 손실이 났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팬데믹 때도 거의 50% 가까이, 2011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올해 초에 주가 고점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약 20% 가까이 손실 구간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는 어떨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2008년도에 주가 60% 가까이 손실을 났습니다. 반토막 이상 났고요. 자, 그리고 나서 꾸준히 회복은 했지만, 자, 주가 꾸준히 회복을 해서 본전까지 오는데 거의 3년 이상, 거의 4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변동폭이 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회복을 하고 나서 또 곧바로 하락이 전개되면서 거의 또 40% 가까이 손실을 났고, 또 반등을 했지만 또다시 하락하면서 2019년에 또 마이너스 40%까지 손실을 났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을 하고 나서 작년에 팬데믹 때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 난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손실률이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상당히 깊은 하락과 반등이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최대 60% 그리고 40% 손실은 자주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에서 20-30% 하락은 기본이고, 폭락이 있을 때는 반토막 이상 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만 해도 최대 손실 53.71%로 반토막 이상 났고요. 자, 중간값은 9.91%였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66.48%로 반토막보다 훨씬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중간값은 25%였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46%가 최대 손실이었고, 중간값은 마이너스 11%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대치로 떨어졌던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80%까지 손실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말이죠. 폭락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83%. 자, 이거는 마이너스 83%라는 수치는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도 마이너스 22%로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 폭락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70%까지 손실을 났었고 중간값 마이너스 27%, LG화학도 마이너스 68%, 중간값은 마이너스 35%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2%까지 손실을 났고 중간값은 마이너스 16.56%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로 최대 손실이 날 때 폭락이 찾아오면 반토막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고 중간값도 보면은 거의 20-30%대에 머무는 걸로 봐서는 조정이 찾아왔을 때 주식시장은 보통 마이너스 20-30% 정도는 하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인 부동산. 자, 부동산은 과연 어떨까요? 부동산을 가지고 사실 위험자산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별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제가 그 모든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세개 아파트 단지 손실률을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자,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음마 아파트 시세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 시세,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노원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 상계주공 3단지 아파트 시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세 개 아파트 시세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 시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0%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불황기가 있을 때 자, 그때 마이너스 20%였고 자, 2012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최저점을 찍었을 때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손실을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이후로 지금 꾸준히 계속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최대 손실 마이너스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 때 자, 마이너스 25% 정도 손실 났었고 자, 그 이후로 반등을 했지만 또다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불황이 찾아오면서 자, 마이너스 25%를 초과하는 손실 나왔습니다. 2013년도고요. 자, 이때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28%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부동산 시장 꾸준히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은 신고가 행진을 경신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계주공 3단지 아파트 시세입니다. 자,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보면은 마이너스 5%를 조금 넘는 손실률을 기록했을 뿐 주식시장처럼 반토막 이상 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2013년도에 더욱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2014년 상반기 때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최대 손실률은 그래서 마이너스 23.47%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로 반등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거의 4년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폭락을 했을 때 조정의 폭이 얕았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MDD 한번 비교해 보니까 주식 투자의 위험성, 리스크가 크다는 거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최대 손실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주식시장의 최대 손실 평균은 마이너스 64%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최대 손실 평균은 마이너스 28%로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값 손실률 중간값 평균을 확인해봐도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21%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중간값이 마이너스 8%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경제위기 시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자, 주식시장은 보통 부동산 시장보다 2-3배 정도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위험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위험자산이다. 변동폭이 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선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거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식시장 리스크가 크다는 거, 자, 그만큼 위험도 크지만 보상도 크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상은 언제 가져가냐? 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리스크가 큰 만큼 보상도 큰 건데 그 보상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은 언제 가져갈 수 있느냐? 당연히 내가 자산을 잃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을 때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라. 위험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 투자의 제일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자, 그리고 제2원칙이
제1원칙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의 원금, 투자 자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투자 자금을 잘 지켜야만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고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라.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적절히 보상을 받으려면은 위험을 적절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조언을 이야기해 주면서 지수 ETF 투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을 줄이면서 꾸준히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박을 노리는 몰빵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자, 대박 노리다가 쪽박 차기 십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지수 ETF에 투자하는 거, 그러면서 종목 분산을 통한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식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주식시장의 위험을 해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주식시장은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또 물론 반등할 때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지만 하락 시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해버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특히 작년에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보면은 자, 주식시장 반토막 나는 거 소두룩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어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견고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주식시장의 위험을 해지하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롱숏 전략을 통한 위험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롱이라는 것은 바이 앤드 홀드를 하는 거고 숏이라는 것은 자, 공매도를 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런 전략 줄이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있죠. 인버스나 굿버스 상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된다면은 포지션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자, 인버스나 굿버스 상품을 사서 해지를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되 항상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종목들은 보면은 높은 상승을 구가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런 종목에 올라타서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가끔씩 급등 종목에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지만 대박을 쫓으면서 자, 그런 급등주를 쫓아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수익을 쫓는 것은 좋지만 높은 위험을 계속해서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은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는 거 여러 가지 통계적 자료 그리고 사람들의 성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거죠. 근데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투자를 하고 부를 추구하는 거겠죠. 자, 1년에 2배, 3배씩 오르는 대형주도 있다는 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높은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1년에 2배, 3배씩 올랐다. 자, 사람들 다 폭동 일어납니다. 자, 강남의 아파트 1년에 2배, 3배 올랐다 그래 보세요. 지금 1년에 2배, 3배 오른 게 아닌데도 사람들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1년에 2배, 3배씩 오른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1년에 2배, 3배씩 오르는 거 우리가 그런 종목을 보고 욕하면서 사기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모두들 나도 저런 거 먹고 싶네, 나도 따라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급등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뒷공문이 쫓아다니지 말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찾아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